시술은 기술로, 분쟁은 법으로. 미용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문제 손님 대처법 강의를 맡은 권성룡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 미용실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사안들, 실제 사안들을 준비를 해서 사장님들이 그런 문제 사항에 직면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성룡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변호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 있고 대법원 국선 변호인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 특히 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강의랑은 다르게 오늘은 제 업무 휴대폰 번호를 여기 기재를 해놨는데 미용실 사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 사항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번호를 공개해 나왔으니 혹시라도 문제 사항이 발생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상담은 유료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손님과의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먼저 이제 살펴보면 악성 리뷰를 다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그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방해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모발의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고데기 시술을 하면서 뭐 피부에 화상 등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될 때 그 손해배상 청구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사후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손님과의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악성 리뷰 등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리뷰를 받아보시면 일단 너무 화가 나고 당혹스럽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송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로 그 고객이 주장하는 피해가 합당한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로 먼저 고객과 대화를 해보면서 지금 이 고객이 말씀하시는 피해가 과연 합당한 피해인지 내 영업장에서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고객이 말씀하시는 피해가 합당하다면 이제 적절한 뭐 추가 서비스 등 뭐 AS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용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도 소송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로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 증명이라 하면 개인이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 증명을 받아보는 고객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이 미용실 측에서 좀 강하게 나오네, 내가 지금 주장한 것들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오버해서 주장했다가는 이 미용실 측에서 정말 강력하게 나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들어서 더 이상의 뭐 추가적인 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소송으로 나아간다면 소송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정통망법이라 하는데요.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정통망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1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조금 더 이제 처벌 수위가 높아지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하면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뭐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주요한 동기가 사소한 동기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 미용실에 대해서 어떤 사적 보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어느 손님이 이제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온라인에 내가 이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미용실 원장이 나에게 반말과 막말로 모욕감을 주었다. 미용실 원장이 몰상식하다라는 등 내용으로 그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라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막말 그리고 모욕감, 몰상식이라는 단어가 명예훼손에 해당을 할까요? 이런 표현이 다분히 뭐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기도 하고, 대화 중에 미용실 원장과 손님이 대화 중에 뭐 서로 다소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다툼이 있었던 사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다고 하면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상 고객들은 인터넷 후기를 보고 아니면 입소문을 통해서 미용실을 알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고소를 당한 그 손님 역시 피해자의 그 미용실 시술에 관한 긍정적인 인터넷 후기를 보고 그 미용실에 찾아갔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 손님들은 미용실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 미용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미용실의 업무 특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손님들이 미용실을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그 피고인,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손님이 비록 몰상식이나 막말, 반말, 모욕 등의 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제 법원이 미용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용실을 이용한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나쁜 말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용사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용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그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서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의 마음이 다소 좀 속상한다 하더라도 그 손님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얻는 이익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그런 인격 모멸적인 내용이나 너무 심각한 거짓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미용업을 하는 사람들은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건을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허위의 사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용실에 대해서 뭐 세탁기 없는 미용실, 아니면 썼던 수건을 또 쓴다, 다른 손님들이 보고 나에게 직접 말을 해주었다, 미용도 못하는데 손님들이 왜 저기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미용실 상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땡땡 아파트 단지 앞 미용실이라고 기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미용실인지 이제 쉽게 특정할 수 있었기에 명예훼손에 해당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터넷에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면서 뭐 개판이다 이런 뭐 좀 원색적인 비난의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 글을 올렸던 사건에 있어서는 뭐 단순히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좀 심한 뭐 개판이라는 그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를 할 때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경우에 그 벌금 수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벌금 뭐 몇십에서 몇백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서 미용실 원장님들이 괜히 뭐 내가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벌금밖에 안 나올 건데 고소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벌금형도 정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가자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너무 뭐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내 미용실 업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의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미용실 손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손님에게 연락을 취할 때 단순히 지금 당신이 게시한 이 글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허용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내가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는 고지를 넘어서서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최하점 리뷰, 원장 직책 이미지의 법적 명예훼손한 근거로 당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영수증 리뷰를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명예훼손죄로 업무방해 피해 보상 크게 물을 수 있으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그 F 회사의 고객의 소리 화면을 캡처를 한 뒤에 그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마치 그 고객이 다니는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를 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협박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를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리뷰 삭제 등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기보다는 뭐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고의적 민원, 소란, 협박 등의 업무방해 사항별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면 미용 업무로 인한 분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미용실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멀쩡한 손님인 척 커트를 부탁해서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미용실 원장님의 손님 중에 어느 유부남이 있었는데 그 아내분이 찾아와서 당신이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지 않았느냐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 업무방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인정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 미용실 근처에서 배회를 하면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그러니까 미용실 밖에서 미용실 안을 노려보는 행위. 그러니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노려보고 있겠죠. 이렇게 노려보면서 주변 손님들이 저기 좀 미용실 이상한 거 아닌가? 나 지금 저기서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저기 이상한 사람이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괜히 들어갔다가 화를 입는 것은 아닌가 해서 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미용실 안을 노려보는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용실 앞에 차를 세워두고 손님들이 지나다니기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이것도 미용실 입구에 차를 막아놓고 손님들이 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 손님들 영업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님이 있음에도 상간년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제가 그 단어를 말씀드리면 땡땡년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미용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손님을 보면서 웃는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의 남편이 미용실에 찾아왔을 때 그 미용실 원장님뿐만 아니라 미용실 그 원장님의 남편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고, 미용실을 나가는 손님을 굳이 붙잡고 전 미용실 원장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미용실 원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마주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피해가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증거를 수집을 하셔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2022년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털어주던 중에 드라이기가 그 손님의 머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그 손님이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정가 22범이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 땡땡 새끼야, 뭐 꺼져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사과해라. 뭐 더러운 세상 다 같이 죽자. 라고 이제 고함을 치면서 약 20분 동안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거기서 뭐 그 사람을 뭐 달리려고 애를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경찰이 오면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낫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에서는 그렇게 업무 방해를 하신 분이 이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벌금형을 받고 나서 또다시 미용실을 찾아와서 뭐 너 똑바로 살아라, 또 신고해봐라 라고 하면서 뭐 머리를 깎으라고 강요를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렇게 행위가 반복되면 이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감한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님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두 번째는 원장 등 상급자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건으로 접수되는 것은 이 두 번째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장님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유형인데, 제가 그 첫 번째 유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강제추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대한 따라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는 그 부위가 어깨라든지 엉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여성의 신체 부위라고 하면은 본질적인 차이 없이 다 강제추행 피해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세게 때리든지 약하게 때리든지를 불문하고 폭행 자체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한 개 말씀드리면, 그 다른 손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미용사 뒤로 그 손님이 다가오셔서 미용사의 오른쪽 엉덩이를 이래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폭행행위 자체가 강제추행 행위로 이제 인정이 되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분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미용업을 하다가 손님이 나를 때렸다, 내 몸을 때렸다고 해서 단순히 폭행죄로만 고소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고소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샴푸 효과 없으면 애인하는 거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미용사가 그 손님에게 탈모 샴푸를 추천을 해줬는데 손님이 미용사에게 그 탈모 샴푸를 소개를 받고 나서 이제 말을 하신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나랑 애인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진짜 효과가 없었는지 다시 찾아와서 미용사에게 따지다가 미용사를 껴안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중에 이렇게 좀 쎄한 경우가 있으면은 미용실에도 CCTV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CCTV에 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손님을 대응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손님을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손님과의 분쟁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넣어봤는데, 미용실 원장님 아니면 부원장님 또는 실장 등 높은 직급의 사람이 직급이 낮은 미용사분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정말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미용사분이 피해를 당한 미용사분이 만약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잠깐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혹은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라면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면 단순히 형법에 의해서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별법이죠,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라면 본인이 잘못하는 것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밑에 뭐 다른 직급의 미용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뭐 잘못을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뭐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청소하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서 뭐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뭐 이런 엉덩이로 아기를 어떻게 낳았느냐, 아니면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자기가 떼어준다고 하면서 뭐 친절을, 과잉 친절을 베푼 거죠. 그 미용사분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 떼주면서 가슴 부위에 묻어있는 머리카락까지 떼어주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피해자에게 살이 왜 이렇게 뭐 탱탱하냐 뭐라고 하고, 피해자 그 옷 안에 있는 그런 머리카락을 떼어준다고 하면서 상의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그런 뭐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하고, 그런 행위들도 이제 실제로 존재를 했고, 또 반갑다고 하면서 껴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통용되지 않는 인사법인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통용되는 인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랑 맞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친하다고 하면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급자, 하급자 사이에서는 뭐 그런 친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껴안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점들을 감안을 하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함께 일을 하는 미용실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좀 숨기려고 한다든지 축소 은폐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마저도 그 피해를 당한 미용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셔서 본인의 업장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복 방문, 감시, 지속, 연락 등 스토킹 상황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의 제2조 1항에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 행위 유형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등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상대방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제 분위기가 생겨났고, 2021년 정말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죠. 이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이 되어서 그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 정도의 행위를 하면은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뭐 한 번은 스토킹에 해당할지 아니면 두 번부터 스토킹에 해당할지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른데, 실제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처벌을 했던 사례들을 보면 두 번까지는 스토킹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위부터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 24일 그리고 2023년 3월 9일 2023년 3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서 뭐 식당 앞에서 앉아서 피해자의 미용실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거나 개성을 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판단을 하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 정도 같은 행위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단순히 뭐 불안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정말 심각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구나, 내가 이거를 한번 고소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근데 받지 않고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전화가 온지 몰랐는데 마침 내 휴대전화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걸려 있더라. 근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스토킹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 발신 표시만 도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바빠서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뭐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때 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례에서 두 번 전화 통화를 하고 한 번은 전화 통화를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손님이 미용실을 방문을 하는데 그냥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 선물을 주면서 오는 경우에는 혹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뭐 수차례 방문을 하기만 하면서 자기도 마음에 찔리니까 음식이나 꽃을 가지고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하면은
선물 여부를 불문하고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 개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미용실에 찾아갔던 어떤 손님이 어떤 날에는 또 자기가 좀 찔렸는지 미용실에 꽃바구니를 배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찾아가서 참외 한 봉지를 두고 오고, 또 그 미용실 원장님에게 전화를 걸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가고 했던 사건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때는 뭐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5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하면은 선물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유형인데,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여러 가지 그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모발이 손상이 되거나 뭐 두피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그 책임 유무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서비스는 계약입니다. 손님과 미용사가 일종의 뭐 도구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용실은 약속한 결과물을 손님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님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아니면 뭐 계약 불이행에 따른 뭐 채무 불이행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뭐 직접적 손해, 그러니까 뭐 치료비라든지 모발 복구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정신적 손해, 손님이 뭐 외모에 이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외모 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위자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손님이 심각한 뭐 손상으로 인해서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출근하지 못한 그 날짜만큼 일시 수입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제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미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될까요?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미용실 손님이 미용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고의 머리카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미용사가 열펌을 시술할 경우에 손상 상태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미용사가 좀 말리기는 했지만 손님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열펌 시술을 한 미용사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과연 책임이 인정될까 우리가 고민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도 미용사의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 손님이 강하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미용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미용사분들께서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을 뭐 손님에게 이제 고지를 하고, 그런 고지에 따라서 제대로 뭐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인 거죠. 근데 항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여러 가지 그 대응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시술을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에서는 뭐 모바일 클리닉 비용 수십만 원 플러스, 그리고 이미 지급한 시술 비용도 환불을 해드렸고, 손님이 입은 위자료를 2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서 이제 수백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실제 다른 사건 제가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뿌리 매직 스트레이트 퍼머를 한다면 이제 뭐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 받는 사람의 모발, 두피 상태 등을 잘 살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 모발 및 두피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사가 이를 소홀히 해서 손님이 모발 및 두피 손상을 입었다고 하면은 이제 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손님이 입원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 시술이나 뭐 세척 행위 전에 두피에 뭐 상처가 발생하였거나 그런 염색 도중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은 염색약 및 산화제 성분이 연조직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미용 시술 이전에 그 손님에게 두피상에 상처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들을 감안을 해서 법원의 경우에는 1심 법원의 경우에는 이 미용사에게 위자료 600만 원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용사분이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거죠. 손님이 우리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 이 손님만 유독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입원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배상해라. 그리고
입원을 했다고 하는 그 시기가 미용 시술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뭐 입원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텀이 있었기 때문에 미용사분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불복을 하신 거죠. 근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기각 판결, 그러니까 미용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따져보면 원고, 그러니까 손님이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피에서 붉기 등이 관찰이 돼서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러한 붉기 및 이런 피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들이 과연 이 미용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뭐 미용사의 긴 손톱 등으로 뭐 그 손님의 두피를 자극을 해서 발생한 피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샴푸를 하면서 손님 주장하기로는 내가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샴푸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지금 머리 상태가 안 좋아졌다, 두피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 미용사 분께서도 시술을 하면서 샴푸를 하면서 그 손님이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뭐 강하게 세게 당겼다던가 그런 뭐 행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손님의 두피가 약해졌다고 한다면 손님이 그때 당시에 클레임을, 그러니까 불만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 미용사가 모발을 잡아당기거나 샴푸질을 하거나 샴푸 얘기를 하거나 하면서 손님에게 피해를 발생했다고 한다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과연 이 지금 손님이 주장하는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두피 손상까지 일으켰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 라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미용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사분들께서는 손님이 어떤 불만을 제기한다고 할 때 내가 좀 실수를 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손님에게 어떤 피해를 발생시켰나 보다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잘 감안을 따져보고 손님에게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할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좀 억지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미용사가 항상 100%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걸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 이제 고민이 드실 수가 있는데, 시술 전에 그 손님의 모발 상태에 대해서 별다른 테스트를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눈으로만 그 손님의 모발 상태만을 확인한 다음에 손님에게 적용할 시술 방법에 따른 결과 내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을 하면서도 그 시술 중 모발의 이상 반응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잘못으로 손님에게 그 상당량의 모발이 절단되고 손상되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서도 손님의 평소 두피 및 모발 상태도 이 사건 손해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제 감안을 해서 미용사의 책임을 100%가 아니라 80%로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분께서는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됐던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시술을 받는 당시에 손님의 모발 상태나 두피 상태가 손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과시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손님이 주장하는 금액을 100% 내가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전 그 손님의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도 좀 감안을 하셔서 손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각 사건마다 손님이 주장하는 피해가 과연 미용사의 책임으로 발생된 것인지 인과관계를 따져보시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데기, 화상 등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손해의 이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데기에 의한 화상은 다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다르게 좀 명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그 과정에서 곧바로 자기가 이제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뜨거움을 인지하고 미용사분에게 자기의 불만을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미용실에 CCTV가 있다고 하면은 손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반응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담긴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다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한 편입니다. 이렇게 고데기를 사용해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에 우리가 형법상 책임도 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형법상 책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왜 업무상 과실치상죄냐라고 고민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 미용업이라는 그런 업무, 미용사의 업무 중에
손님에게 상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그 상해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볼륨 파마를 하면서 지나치게 고데기를 좀 피부에 근접하게 사용을 하다가 손님의 왼쪽 뺨 부위에 접촉을 해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도 화상을 입게 해서 그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는 파마를 할 때 사용하는 열기구,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열기구는 대부분 뭐 고데기가 되겠죠. 그 고데기가 그 온도가 매우 높아서 여기서 법원이 명시하는 온도는 뭐 최하 102도, 최상 200도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102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제 뜨거운 건지 누구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얼굴이나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해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미용사 분에게 안타깝지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분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에 갑자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손님의 그 뭐 목이나 뺨이 아니라 정수리에 똑같이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가 된 사건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사분들이 이런 고데기로 일을 하시다가 손님에게 닿기만 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벌금 금액을 내는 것을 떠나서 갑자기 뭐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에 항상 조금 더 각별히 주의 의무를 좀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부담을 합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는데, 이런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가 밑에 표시한 것처럼 자신의 그 잘못을 늘리는 좀 창의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사분이 좀 적게 배상을 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좀 정말 창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더 키워서 더 손해배상 금액이 늘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용실에서 고데기로 그 손님의 이마에 여기서 똑같이 그 전치 2주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좀 좋게 넘어갈 수가 있었겠죠. 손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좀 실수로 화상을 입힌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 제가 최대한 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은 그냥 좋게 넘어갔을 일인데, 그렇게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법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손님과의 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원까지 넘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미용사분이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손님한테 잘 해주려고 하다가 정말 이쁘게 머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셨겠죠, 미용사분께서도.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했겠죠. 그래서 손님이 제시한 금액이 합의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 200만 원 중에 약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전으로 준비를 해서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폐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동전을 잘 쓰지도 않는데 동전으로 30만 원어치나 준비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따로 동전을 담아가지고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손님 죄송한데 제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지폐가 없어서, 근데 제가 이 가게 안에 동전 모아놓은 거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제가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동전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그러니까 동전이 소리를 내면서 차례를 펼쳐졌겠죠. 봉지 밖으로 터져 나갔겠죠. 손님이 이 동전을 나보고 다 주우라는 것이냐, 무겁게 내가 동전을 하나씩 세어보면서 집으로 들고 가라는 것이냐. 그래서 도저히 그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법원까지 넘어간 사건이었는데, 법원도 이러한 행위가 손님에게 그 불쾌감 또는 모욕감을 주려는 의사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기존의 그 위자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 피해 보상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사후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서비스는 고객의 외모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전문가로서의 주요 의무를 다해야 하고 고객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손님에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님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반드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예방을 위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법원에서도 좀 감안하는 사정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술 전에 고객의 알레르기 등 그런 여러 가지 이력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용실 자체에서도 너무 자신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맹신하지 마시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원 교육 및 위생 관리에 조금 더 철저하면 아무래도 좀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데기라든지 어떤 염색약을 그런 시술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조금 더 잘못할 그 위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사를 그 직원으로 드는 그런 좀 중소규모의 그런 미용실, 대형 미용실이라고 하면은 손님이 일으킨 그런 과실에 대해서 그 사장이, 그 미용실의 그 원장분께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가 이 미용실의 오너로서 그런 미용실을 관리하는 감독할 그 주요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미용사와 자기 부하 직원 미용사와 단둘이 있을 때 어디 카페나 아니 어디 술집에서 간단한 어떤 업무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형식을 갖춰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어떤 A4 용지나 아니면 어떤 이메일이라도 어떤 형식을 남겨서 내가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왔다, 항상 주요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남겨놓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과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손님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갑자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미용사분에게 조금 더 과격하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하고 이런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매번 이렇게 손님과의 상담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게, 녹음하는 게 사실 매번이 아니라 항상 녹음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CCTV를 설치를 하셔서 그 CCTV 상에 또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소리는 녹음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앉아있는 고객에게 어떠한 것들을 장시간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담기도록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원에 가서 얘기할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손님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다, 모발을 내가 만져보면서 손님의 지금 모발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손님에게 곧바로 시술을 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이거에 대해서 하자고 강요를 했다라는 것들을 어떤 액션으로라도, 그러니까 너무 말로만 손님과 좀 동떨어져 가지고 차렷 자세로 손님과 대화만 하지 마시고 어떤 손짓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면서 손님의 모방 상태를 체크하는 어떤 손짓이라도 좀 넣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도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동의서라는 걸 따로 만드셔서 손님의 이름과 그리고 시술명 이런 것들을 자필로 기재를 하고 거기에 서명까지 손님이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미리 그 기재해 놓은 어떤 양식들을 손님이 확인을 하고 이 시술에 나와 손님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런 기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미용실마다 규격화된 어떤 서류를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매번 좀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은 미용사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맞는 것인지 그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에 의한 자극으로 휴지기성 탈모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손님이 있다면, 이런 휴지기성 탈모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미용실에서 열펌을 받은 것이 뭐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퉈보시고 두피 염증 증상도 뭐 확연하게 확인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가 손님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 그 어떤 피해 정도가 평상시에 있던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것을 분쟁으로 넘어가야 될 정도의 그런 피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손님이 만약에 뭐 너무 많은 뭐 다에게 돈을 요구를 하면 미용사분이 이거에 대해서 매번 끌려다니면서 손님과 업무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손님한테 시술을 하는 것도 참 바쁘실 텐데 어떤 클레임을 제공하는 그런 뭔가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이런 분들은 또 한두 번 대화로 그치지가 않죠. 여러 번 연락을 취하고 뭐 몇 날 며칠을 미용실 찾아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어떤 글을 게시를 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겪는 미용사분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는 그런 뭐 또 여성 그 미용실 원장님이 특히나 많으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대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님이 어떻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기다리면서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너무 심한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손님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히려 먼저 미용사분께서 그 손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면 미용사인 내가 손님이 나에게 뭐 돈을 달라고 하는 어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미용사인 나는 손님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존재한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받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허무맹랑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손님과의 분쟁을 조기에 종료를 한 사건도 존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손님 그런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당당하게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돈 얘기를 하면서 미용사분에게 자꾸 뭐 거액의 돈을 요구를 하는 손님일수록 그런 분들이 뭐 평상시에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손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미용사분을 타겟팅 삼아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이런 손님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송을 걸게 되면은 손님께서는 소송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미용사가 가만 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나한테 강하게 대응을 하네. 내가 괜히 이렇게 좀 더 했다가 크게 뭐 잘못될 수 있겠다. 그냥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내가 이걸 대응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도 않고 원고의 청구, 그러니까 미용사가 청구를 한 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소송이 제기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내용 증명도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먼저 채무보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손님들과의 분쟁이 있어서 좀 막막한 경우에 이런 위험에 우려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미래에 이런 일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휴대전화 번호 이용해서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계시는 뭐 다른 어떤 변호사라든지 주변 지인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너무 막 겁을 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오늘 강의를 맡은 권성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